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를 쓰면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소위 카드 캐시백 정책, 오늘 기재부에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내놨죠? 네, 상생 소비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이 상생 국민지원금이었고 예. 이번에 이제 소비에 대해서 주는 건데 아하. 막 긁으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더 받기는 하는데 네. 받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월간 카드 사용액이 그러니까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쓴 것보다 3% 이상 늘어나면은 그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니까 저같이 수학 만약에 못한 사람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월 평균 어려워요. 100만 원씩 이제 결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100만 원 썼는데 만약에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 네. 그러면 53만 원에 대한 아하. 3%를 제외하고 50만 원에 10%의 5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3만 원이란 예를 든 게 3%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100만 원에 3%인 3만 원 3만 원 빼고. 빼고 네, 나머지의 10%. 네. 5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쓰는데 153만 원 쓰면 3만 원 돌려준다 이거잖아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아, 5만 원 돌려준다. 이거 네. 벌써 헷갈리시죠? 이거 네. 정말 아, 어려워요. 머리 아파. 계산이 이제 안 됩니다. 한도는 10만 원까지. 네. 저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너무 복잡해요. 국내 소비를 진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외국인도 포함이 돼요. 외국인도 예, 그리고 만 국적과 19세 상관없이. 이상이면서 이제 2분기에 아. 자기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되고요. 네.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예. 이번에 그 보면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네. 뭐 명품 매장이니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는데 예.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렇게 기업형 슈퍼마켓인 경우에 네. 가맹점인 경우가 있잖아.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중소 영세업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하. 여기가 이제 좀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소비도 좀 허용을 하자. 지금 네. 워낙 방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 예, 그래서 네. 배달의 민족이 포함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야놀자 같은 여행 숙박업도 포함이 되고 아하. 마켓컬리 이런 데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쿠팡 G마켓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게 기준이 좀 헷갈린다. 그러네요. 약간 좀 형평성 예. 문제도 좀 있네요. 그런 그러네요. 게 좀 네. 논란은 그러네요.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는, 이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이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 같은 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 신용카드사에서 이제 자기가 전담 카드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이용하는 곳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신청은 1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요. 이게 2달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사이에 신청하시면 되고, 네. 지금 정부 예산이 한 7천억 정도로 배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민재난지원금 88%냐 90%냐 논란했을 때 네. 3천억 더 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캐시백으로만 지금 7천억의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와.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게 정말 지급이 될 것인가는 또 의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런 또 많은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는 또 이제 안 되게 해놓고, 예. 뭐 그리고 아까 복잡해잖아요, 네. 계산식이. 네. 그 뭐 3%를 초과한 거에 또 뭐 10%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이거 과연 다 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별로 안 좋은 정책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약간 좀 불가피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돈 가지고 그냥 국민재난지원금 예. 더 네. 지급했으면 차라리 전 전국민 국민 주고. 지급으로 하면 예. 날 뻔했다 날 생각도 뻔했는데, 들고. 예, 예. 참. 네, 0632번님께서도요, 들으시다가 복잡하다, 복잡해서 그거 안 쓸래요. 저랑 똑같은 심정인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래도 쓰긴 쓰셔야. 그냥 소비가 신청해 진작되긴 놓으시고 하는데. 쓰다가 예. 아무튼 3% 초과해서 네. 더 나오면은 뭐 일부라도 환급 좋고. 받을 수 있으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좋으니까 예,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그냥 신청하면 그냥 되겠네요. 신청해 놓으시면 안내 문자들 많이 갔을 테니까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건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그저 10만 원이든 얼마든 받으려다가 그거보다 더 많이 과소비를 해서 그렇죠. 예, 네. 그게 가장 걱정되는 저도 거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2분기에 돈을 많이 쓰신 분들 있잖아요. 아, 뭐 네. 냉장고로 샀다든지 뭐 큰 금액을 저희 쓰신 집이 분. 냉장고. 네. 네. 할부가 많으신 분들. 예, 그런 걸 바꾸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난 못 받겠구나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여러분께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카드 캐시백 정책은 너무 설명해 드렸지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네.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김일우 리포터 첫 번째 안건 소개해 주시죠. 네. 8년 만에 이루어진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가 급격하게 오른 도시가스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가운데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라는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네. 다른 뭐 공공요금 인상 이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전기요금부터 짚어봐야지 되는. 전기요금 인상 그래 지난번에도 계속 예상은 해 오셨었잖아요. 왜냐하면 연료비에 예. 연동돼서 그렇죠. 예, 조정 단가가 이제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네. 지난해 말 수준으로 복귀가 된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마이너스 3원이었다가 연료비 이제 조정 단가가 네. 이번에는 사실은 6월에서 8월에 쓴 연료비를 보면은 10.8원을 까지 올려야 됐대요.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원이었던 것까지 보면은 13.8원을 올렸어야지 되는데 예. 사실은 이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네. 3원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하. 다시 이제 0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난해 말 수준으로 가니까 오르기는 오르죠. 그래서 월 평균 350kWh 정도의 전기를 쓰면은 한 월 1,05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인상 요인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유연탄 가격 이런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기 요금인데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억누르기만 하고 민심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것보다 사실 이게 억누르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전력은 엄청나게 또 손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또 다음 정부는 또 이 억눌러왔던 가격을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숙제를 안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되는 요인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공요금까지 다 오를 수가 있고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게 지금 좀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도 짚어주셨지만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료비 오르면 전기요금 올리고 네. 그렇죠. 내려가면 내리고 시장에 다른 맡기는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 생각하고 그렇죠. 선거 생각하고 이러다가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문제도 생기고 이런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꺼번에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하는 게 일종의 우리가 이 공공요금의 좀 탈정치화라고 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객관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그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솔직히 2분기, 3분기 때 이미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좋고 일단은 지금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다행이다. 오히려 생각하고 마이너스 3원으로 낮췄던 것이 지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막 이것 때문에 물가의 상승 부담이 엄청 커진다라고 막 좀 과도하게 또 이렇게 언론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솔직히 아까 전에 말씀드려도 350kW가 월 평균 우리 가정이 네. 쓰는 건데 1,000원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이거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게 월 1,000원의 부담 때문에 막 그 물가가 전체적으로 막 상승하는 것처럼 너무 호도하는 것도 이것 조금 자체는 부담이 된다는 그렇기는 거죠. 예. 네. 근데 인상 요인이 뭐 많지는 않지만 예. 공공요금이 다 들썩일 것이다라고 먼저 부추기는 것 같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 언론도 들어요. 공범이란 얘기잖아요. 결국 알면서 모르니까 경제 전문 기자들 다 원료비 연동제에 도입된 거 알고 올려야 될 때 올릴 거 아는데도 언론의 일부로서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너무 좀 나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거다 뭐 이런 건 불가피하다고 하면 다른 공공요금들도 다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가스 요금 같은 경우도 뭐 국제적으로 LNG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산자부가 하고 이제 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이것도 공공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좀 억눌러 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요금을 자꾸 낮추게 되면은 솔직히 소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과잉으로 또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일정 부분 이 시장의 가격을 따라가서 우리가 또 수요가 조정돼야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할 때는 오른다면은 올릴 수밖에 없다면 너무 늦게 갈 게 아니라 맞춰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가스 요금 뭐 철도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워낙 이용량이 줄어드니까 네. 뭐 철도공사가 적자가 많다고 해서 이제 철도 요금도 좀 올리려고 또 고심하는 것 같고 등등의 좀 공공요금이 좀 오를 인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네.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전기요금도 그렇고 공공요금이란 게 올려야 하면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야 전체적인 뭐 국가 공공경제에 부담이 안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소위 말해서 장바구니 네. 물가라고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소비에 수입은 안 오르는데 공공요금이나 물가만 올라서 참 힘들어지시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지금 뭐 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나 2.6%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은행의 적정하게 보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1%고 근데 또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좀 낮게 이번 물가 상승의 요인은 작년에 낮았던 기저효과라든지 상반기 어떤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잘 살피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는 물가 상승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요금 가격이 거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주시해 봐야지 되는데 네. 공공요금 다 올려서 또 이제 장바구니 물가 어려워졌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무리는 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죠. 최희비 의원님. 공공요금 올려야 할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 되는 거고 물가가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들 함께 이겨내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복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힘드신 분들 또 자영업자분들 뭐 그 부분도 공공요금 때문에도 어려우신 분들 여기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게 올라가면은 겨울철에는 이 전기로 난방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거든요. 쪽방촌 특히나 이런 데 계신 저소득층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네. 일정 정도 복지의 혜택으로 그런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또 정부가 또 챙기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런 혜택을 충분히 또 활용을 하셔야죠. 네. 어려우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뭐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네.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최근 소집한 반도체 공급 대책 회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내부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일 이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경고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상황 이거 기업 비밀 아닌가요? 이거 내놓으라고 해도 되나요? 사실은 밝히면 안 되는 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죠. 고객사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얼마에 네. 우리가 계약을 했는지는 밝히면 안 되는 영업 비밀이죠. 그렇죠. 소위 그런 말해 클라이언트 거를, 예. 컨피덴셜리티 뭐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재고 판매량, 고객사별 매출 정보까지도 원하고 있고요. 네. 생산 전략은 어떤지, 향후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4월에 맨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열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4월, 5월에 열었었고 이번에 예. 세 번째로 열었던 건데 그때 이미 공급망 회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탄탄하게 굳히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투명성. 정보를 다 투명하게 하자라는 건데 예.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좀 도둑
같다. 와. 자국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조금 더 돌려서 말하면은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우리의 모든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TSMC 같은 대만 업체도 대만 있고요. 업체도 예. 그렇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세계 최대 기업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대놓고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혹시 알 수가 있나요? 지금 미국이 이제 아무튼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전략 물자라고 아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 안에서 국방에 필요한 물건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고를 이제 확보를 하거나 또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걸 해놓고 예. 반도체는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전략 물자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랬으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를 다 받아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무리한 상황을 지금 미국이 이제 자초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지금 이제 이 패권 싸움에서 특히나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반도체 기술이 우월하지만 네. 생산은 진짜 한국, 대만, 일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물리적 거리가 중국과 가깝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국 내 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그 파운드리 업체 그 반도체 생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빨리 결론 짓고 생산하게 만들게 하려는 좀 압박으로 이런 걸 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 내에서만 보자면 뭐 국내 법이 있으니까 예. 국가안보, 뭐 국방산 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이 뭐 N축으로 마윈 회장 불러서 뭐라 그러고 기업들 좌지우지하고 이런 모습 보고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비난하죠. 예. 어떻게 국가 그럴 수 있느냐? 예. 너무 공산주의적, 후진적이고 독재적이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과 뭐가 달라 이런 얘기 들을만 하지 않아요? 다른 그러니까, 게 아니라 예. 저는 오히려 차원이 더 높다고 더 봐요. 심하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주의, 그러게요. 자유 경쟁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강압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신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GDP에서 상당히 커요. 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은 제조업이 한 10%를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공급난이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이런 곳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또 생산하는 것은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걸 기회 삼아서 삼성전자 좀 옆구리를 때리고 그래서 네. 지금 170억 달러의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지금 파운드리 시설을 투자 증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이어서 이런 정보까지 다 받아내겠다는 거는 그냥 지배하겠다는, 예,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는, 통제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네. 지금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악관 상무부가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정부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정부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물론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지금 예. 이렇게 하는 게 뭐 자동차, 뭐 전기차, 뭐 이런 예. 배터리 수요나 뭐 또는 그 부품으로서 반도체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그 공장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뭐 속도를 높이려 하는 압박, 추가 투자하라고 했어요. 추가 투자 압박 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데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또 삼성전자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 요구 거세지고 삼성전자 고민도 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이제 대응할까요? 샌드위치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일단 뭐 다른 업체들과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불편한 거와 마찬가지로 TSMC도 불편할 테고 네. 모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인텔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뭐 자료를 내놓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눈치를 보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면 미국에 또 국내법 그 법이 있고 거기에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으로서 현지 법인은 또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된다면 그게 철저하게 영업 비밀로 붙여져서 다른 경쟁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 것들에 보장할 대해서 수 없죠. 보장을 명확하게 못하죠. 예. 네. 받아내지 않는다면 예. 이거는 서로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업체들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그 가운데 아무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좀 외교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역할이 필요하다. 예. 예를 지금- 들어 삼성전자나 예. TSMC 정보는 딱 뭐 인텔에 어느 정도 예. 알려주고 인텔 건 우리한테 절대 안 안 알려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텔하고는 지금 사실 미국 정부하고는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협상하기 어려운 것이 좀 알아서 기고 있다라고 보여요. 먼저. 아. 예, 왜냐하면 이 미국하고 반도체 회의를 한 다음에 예. 중국 고객을 끊었어요. 아예 끊어버렸어요. 예, 중국 고객을 다 끊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고객을 끊기도 하고 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하. TSMC가 또 이렇게 나오면 삼성전자에게 좀 불리한 혼자 활동일 버티기 수도 힘들겠네요. 있다. 예,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다 인텔에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좀 음모론적인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힘이 참 깡패인 경제력. 국제사회의 예. 모습 예.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대출 규제가 내년까지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에 이 코너에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아예 중단하는 이런 농협은행이었죠. 예, 그런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네. 일단 내년까지도 가계부채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계속할 것 같아요. 어허. 일단 뭐 그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금 5, 6%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아마 목표치를 계속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오늘 드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중요한 말씀이기는 해요. 대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대출을 감당을 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뭐 무리한 자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은 아하. 이제 전세 대출이라든지 뭐 또 청약 되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의 실수요까지도 또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10월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데 여기에 총량 규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뭐 차주별로 그러니까 네. 돈 빌린 사람들별로 DSR 총 부채에 비해서 이제 소득에서 얼마나 원리금을 상환하는지 네. 그 비율을 조금 뭐 높인다든지 아니면 당겨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네.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너무 많이 대출해줬다가 나중에 부실이 되면 은행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이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네. 이 은행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은 그런 미시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의 목적이랑보다는 거시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는 것과 결국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평소에 원리금을 많이 상환해야 되고 그럼 소득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떼놓고 나머지만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네. 그거는 국가 내수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아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동성 관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풀려진 이 돈을 어떻게든지 회수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대출 규제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상당히 장기간 예. 정부가 좀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뭐 한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대출받은 직장인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 대출 신용 대출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뭐 곤란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LTV라는 이제 그 담보대출 비율을 가지고서 관리를 했는데 네. 지금 금융기관에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당국이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얼마를 원리금으로 쓰느냐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지금 1금융권의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것 60%인데 그걸 또 40%로 줄여가고 예. 이것도 더 줄일 수도 있고 또 차주별로 개인마다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네.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신용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대출을 신규로 받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계속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우선 대출 규제 관리라는 게 은행의 건전성 유지, 은행에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일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빚을 너무 많이 지면 그 빚 갚느라고 이자 원금 갚느라고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둔화되고 전체적인 악순환이 빚어지니까 이걸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들, 그렇죠. 지금 당장 급하게 먹고 사는 문제, 가계 빚, 네. 또는 전세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대출이 필요한데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거 다 알 텐데요, 당국에서도 고민이 많겠네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세 대출을 뭐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또 전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고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하는 비율을 좀 줄이는 방안 이런 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데가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또 민간에서 보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또 줄이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기 없죠. 때문에 그런 국가가.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좀 살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네. 전체적으로 유동성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금리 인상 올라가고.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